이란의 레드라인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농축을 하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란을 때린다. 진짜 핵 만든 걸로 갈 수밖에 없어. 주변 거를 다 때릴 수 있어. 이란이요? 그럼요. 지금 우리 잠깐 정신줄 놓으면은요. 우리 큰일 납니다. 서강대 박현도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이게 또 미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죠. 결국은 돌고 돌아와서 우리나라한테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결국엔 석유 때문에 그렇죠. 석유, 그렇죠. 네. 유가. 유가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중동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예. 뭐 다 막혔고 중동은 그래도 지금 현재 뭔가 되려고 하니까 신경 안 쓸 수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이란 얘기도 좀 이따 있고 네. 우선은 뭐 5월 달이었나요? 4월 달이었나요? 트럼프가 이제 그 중동 지역 5월 순방을 5월이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많이 갔는데 가장 우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패싱해가지고 패싱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패싱이 맞을까요? 뭐 미국은 의도한 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네탄야후 총리가 약간 그랬다라는 말이 있어요. 후문이. 뭐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이죠. 그래서 네탄야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방법을 약간 잊어버리지 않았나. 너무 자기네 유대인의 힘을 믿고 막 이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바이든이 아닌데. 트럼프를 바이든 대하듯이 했다.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조심스럽게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 대통령 말을 좀 안 들어준 부분도 있죠. 휴전하는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볼이 매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또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비공식적으로 트럼프를 초청은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거절한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대통령 대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내긴 했는데 약간 안 좋았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안 좋았던 거는 맞고요. 굳이 좀 와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상당히 실용적인 순방이었어요. 실용적인.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대통령들과 본인이 다른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중동 국가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못됐다 이런 거 하는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산 것 중에 하나가 아랍은 아랍 방식대로 굉장히 발전했고 훌륭하다.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선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제 실용주의, 실용주의입니다. 중동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고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을 패싱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약간 낙동강 오리알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인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이 그동안에는 중동을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중국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사실 상당한 부분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좀 더 예전과는 다르게 큰 폭으로 중동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여러 가지 계약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동에 신경을 쓴다. 중동을 신경 쓰면 이스라엘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으로 돌아왔다는 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얻은 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좀 실용적으로 나오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네탄야후 총리와 이스라엘을 따로 두고 생각해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태도는요.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미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한다. 근데 네탄야후는 아니다. 이제 좀 구분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탄야후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네탄야후 총리에 대해서는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네탄야후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탄야후 총리를 미국이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 말 안 듣는 나라들은 뭐 정권을 바꿔버린다든가. 근데 이스라엘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2026년 총리의 임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네타냐후를 볼 때도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전쟁을 끝내면 가자지구 전쟁을 너무 쉽게 끝내버리면 본인이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위험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이 있잖아요. 연정에 들어간 정파들이 좀 더 합리적인 보수면 어느 정도 전쟁을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극우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네탄야후의 약한 모습을 보면은
나가겠다는 거예요, 연정을. 연정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고,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타냐후 총리의 비판적인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질질 끌려다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을 좀 갈라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의 머릿속에서도 조금씩 이제 멀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네타냐후가 결정적으로 밑보이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좀 말을 안 들어줬던 거. 휴전 같은 거요? 예, 휴전 같은 거요. 네, 신용만 했죠. 휴전하라고 했더니 조금 이제 쉬는 듯 하다가 가자지고 더 막 폭격해버리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처럼 뭐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무기를 끊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뭔가 적극적으로 혼내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타코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였지 타코가? 무슨 치킨 아웃이었는데. 예,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마지막에 꽁무니를 뺀다. 꽁무니를 뺀다. 그러니까 지지분이라는 얘기죠. 요즘 굉장히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 말 나오니까. 그렇겠죠. 나쁘죠. 그래서 가사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의외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늘상 했던 말이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전쟁도 끝날 것이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끝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푸틴은 그렇다 쳐도 네타냐후마저 트럼프의 말을 안 듣는다. 처음 들어줬죠. 살짝. 신용. 처음엔 들어줬죠. 그러나 그 다음에 안 들어줬고 또 하마스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은 뭐냐면 어떻게 했든 간에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를 다스리는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끝까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그러니까 뿌리를 뽑는 게 어떤 거냐면 하마스가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가자에서 집권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제 끝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하마스가 지금 이제 뭐 헤드는 뭐 이집트나 외국에 막 돌아다닌다고 하고 지하 시설 같은 것도 거의 다 파괴가 됐고 그러면 하마스가 나중에 재집권이 그럼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걸로. 선거를 한다면 어쩔 수 모르죠. 지지를 받으면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렇게 이제 폐허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마스의 영향이고 최근에도 보면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많이 이제 지원되고 있는 국제 그 구호 물품도 그렇고 자금도 그렇고 또 하마스가 또 많이 뭐 빼간다고 하고 보면은 그렇게 좋은 지도 정치층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그 안보 전문가가 저희 학교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물어봤어요. 하마스가 도대체 몇 명 있다고 생각하냐니까 민간인이라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군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으로 보이지만 하마스인데 그거 몇 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실 그것도 이스라엘 쪽에서는 안보 쪽에서는 그래서 하마스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예 그냥 가자를 점령할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그래서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또 다른 자치정부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는 하마스의 피가 섞여 있을 수 있다. 그게 자치정부가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치정부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뭐 하마스가 근데 지금 사실은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자 부분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면 다시 이제 네타냐후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타냐후는 계속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걸 거론을 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약간 좀 미국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흘렸었고 트럼프는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거절을 한 거죠. 무력으로 이란 핵시설을 이제 공격하는 건. 일단은 대화로 다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쪽에 뭐라고 그랬냐면 5월 말까지 결론이 안 나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5월 말 끝났죠. 그래서 지금 지난 토요일에 미국이 안을 줬어요. 이란이 미국이 이란에게 우리는 핵협상 이렇게 하겠다고 줬어요. 자 이제 이란이 여기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오만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란이 얘기했습니다. 토요일에 오만을 통해서 미국의 안을 받았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나오는 얘기는 이거 현실감이 없다. 미국이 생각하는 핵협상이 이란에 요구하는 게 이란으로서는 현실감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실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은 레드라인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농축을 하겠다. 농축을 막지 말아라. 운하님 농축은 주권국가의 권리다. 근데 그게 곧 미국의 레드라인이기도 하잖아요. 저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축은 그게 한국처럼 하라 이거죠. 우리나라 농축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외국에서 사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농축하면 그것도 핵탄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말이 안 돼. 여러 가지 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미국은 조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핵 협정을 시작할 때
핵협정이 계속 이어진 것을 보고 이란 쪽 전문가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핵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갖고 있는 우라늄 농축은 제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란이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핵협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레드라인이 우리는 무조건 저기를 한다. 농축은 한다. 이게 전기 생산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건 포기할 수 없다는 거고 만약에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뭐 20% 60% 그거는 우리가 뭐 딜할 수 있는데 핵 농축은 한다는 거고 미국은 이란이 핵 농축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에 낸 안은 이란이 현실감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은 미국은 핵 농축은 안 된다고 한 게 아닌가 판단을 해요. 자기네들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도 네. 읽힐 수 저는 있는 만약에 거고. 된다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예. 핵 농축은 그러면 이란은 핵 농축을 하고 싶어하고 낮은 수준에서라도 3.67% 이게 이제 2015년 JCPOA에서 우라늄 농축이 3.67%였거든요. 그 이상한 건 다 외국으로 반출하고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거라도 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레드라인이고 미국은 안 되겠다. 그러면 절충안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을 위해서 뭐 1년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은 농축을 중지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딜을 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아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중간지대에서의 협상.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무사비안이라고 이란에 꽤나 오랫동안 이란 외교를 봐오고 외교관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제가 이분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나오는 의견들이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온다.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뭔가가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협상이 잘 안 돼.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속 흘려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협상은 안 될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요. 요즘 제가 그 말에 계속 곱씹어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저도 오랜 시간 필드 취재를 했습니다만 사실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언론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꾹 입 닫고 있다가 뭔가 좀 자기네들 필요할 때는 이 기자 말이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흘려주고. 네. 지금 미국이 이번에 지난 토요일에 이란에게 준 안이요. 하필이면 IAEA에서 뭔가 이란에 대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그 발표안을 보면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이란이 지금 현재 60% 정도로 농축한 우라늄 양이 약 400kg 정도. 이란 내에요. 농축해 둔 게 60%로. 그러면 그거는 90% 가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란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란이 사실은 핵폭탄을 안 만들 거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급은 만들 수 있다. 안 만드는 게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란은 만들면은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으니까 이란이 원하는 그러면 어떤 모델의 국가가 되느냐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 네. 일본 언제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농축도 할 수 있고. 이란이 원하는 게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그러면 왜 일본 같은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느냐? 미국과 핵 협상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의 안보를 지켜주진 않을 거야. 당연히 안보를 안 지켜주고요. 네. 미국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줬다가 핵을 리비아 스타일로 다 내버줬다가는 리비아 꼴 난다 이거죠. 그 트라우마는 김정은이 갖는 거랑 똑같은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핵은 안 만드는데 여차에서 미국이 모든 걸 다 깨면 일본 같은 수준이 되면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준으로는 자기네들이 플랜 B로 준비해 놓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은 핵 농축은 무조건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리비아 모델 방식을 기피한다라는 건 북한과 핵 협상할 때 이야기 많이 들었던 건데 똑같은 트라우마는 이란도 갖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은 리비아 스타일. 이스라엘은 리비아로 가야 된다 이거. 이란은 절대 핵 농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볼 때, 이스라엘 볼 때 이란 다 뺏겨놔라 이거죠. 그냥 니네 핵 농축하지 말아라. 무장해제 시켜야 된다. 핵 농축하지 말아라고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또 어떤 의견도 있었냐면 어차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핵시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란 쪽에다가 같이 공동의 우라늄 농축을 같이 하는 게 어떻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란과 사우디가요? 예. 그게 가능한? 아니 뭐 그런 안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안.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우라늄 농축을 이란은 낮은 수준에서는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아마도 농축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낮은 수준의 농축이라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란이 버티고 있는 건 그거 갖다가 뭐 원자력 발전용이 아니라
이건 무기용이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이란은 우리는 3.6%만 하고 3.67%는 전력용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IAEA 보고서는 그 미국의 그 제안에 나올 때 같이 나왔거든요. 좀 더 앞을 뻔했는데 거기서는 이란이 불필요하게 많이 농축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란이 핵을 만들려면 금방 만들 수 있는 양의 농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다라고 아주 꼬집고 나섰고 이란은 우리는 그러려고 한 마음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를 또 못 믿는 건데. 못 믿는 겁니다. 이란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믿었으면 애초부터 직접 대화를 했겠죠. 근데 오만을 끼고 하잖아요. 오만을 끼고 한 건 오만이 그게 증인인 겁니다. 아, 증인 세워야 되니까. 예, 증인 세운 겁니다. 약간 공증받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오만이 우체국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내용 증명. 굉장히 믿을 만한 양쪽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면 문제가 금방 풀리겠지만 분명히 합의는 A로 해놓고 이란은 미국이 발표할 때는 B로 하건 다른 걸로 한다 이거죠. 그냥 못 믿겠다는 얘기. 앞에 가서 한 얘기랑 뒤에 가서 실제로 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만이 증인 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직 정확하게 지금 이란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 미국의 안은 이란을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다. 우크라이나도 핵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적골나는 거 보고 어느 나라든 그게 꼭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또 지키고자 할 테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고 했나 보다라는 게 지금 이게 또 우리 입장으로 또 보면 우리 안에서도 사실 우리도 이제 핵무기 가져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랑 입장 바꿔서 보면 또 비슷한 걸 수도 있겠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미 시계가 째깍째깍 지나가서 5월 말이 넘어갔단 말이죠. 넘어갔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로는 뭐 폭격 가능성도 살짝 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협상이 이제 6월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도 이거 뭐 어떤 계산?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자꾸만 5월 말까지 협상 얘기를 하니까 이란 쪽에서 5월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중간 임시 합의라도 하자. 임시 합의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하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5월 말은 이란은 맞추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5월 말 넘었죠. 아무튼 미국은 아무튼 5월 말 안에 지금 안은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안이 나오겠죠. 오늘 뭐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안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도 내줄 생각 없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절충점을 좀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농축은 한다. 우리는 농축은 한다. 농축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3.67은 3.67 정도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3.67. 보통 우리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세 가지였거든요. 3.67, 20, 60인데 20, 60은 사실은 그거는 현실성이 없고 3.67 정도에서는 이제 전력 생산이니까 그 정도는 하겠다라는 건데 뭐 이스라엘은 뭐 헛소리 하지 마라. 니네는 농축 안 된다는 얘기. 미국은 의견이 갈렸던 것 같아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저 정도는 뭐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랑 안 된다는 저게 결국 핵무기가 된다라는 거랑. 그런데 결국에는 뭐 미국의 제안이 현실감 없다고 하는 거 보면은 농축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막 미국한테 안 된다니까 쟤네 다 빨개 벗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재밌는 게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을 한다. 근데 그거를 우리 이스라엘이 지킬 필요는 없다. 그거는 미국과 이란과의 합의지. 우리는 너네 농축하고 있는 거 한 방울도 두고 볼 생각 없어. 막 이런 거예요. 그래 만약에 이스라엘은 결국엔 거기까지 가는 거죠. 미국이 그래 이란 3.6까지는 해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단독적으로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그게 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를 했어요. 미국과 핵 합의를 한 나라를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퍼붓는다. 최악의 경우. 그럼 가능하지는 가능성 낮는데. 네네네.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결연하다 이거죠. 그 정도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이란에서 핵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공격이 만약에 되면은 그게 순간적으로 짧은 공격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로 계속적으로 퍼붓는 공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4월달에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갔잖아요. 이란에 가서 그 국왕의 말을 전한 건데 이번에 빨리 핵 협의를 해라. 안 그러면 이스라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공격할 거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사우디는 이란을 공격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반격할 때 우리 못 도와줘. 아니요. 이란이 공격을 받을 때
사우디 영공을 갈 수 있잖아요. 예, 지나갈 수. 그건 안 된다는. 우리는 그건 도와주지 않겠다. 이란이 어떤 나라가 이란을 공격하든 간에 우리 사우디는 거기에 전혀 동참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까지 가는데, 네, 이스라엘 뭐 미사일이 가거나 아니면은 비행기가 가거나. 그러면 사우디를 상공을 지나가는데 사우디가 뭐 요격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정치적으로. 우리는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전하지 않은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건들지 마라. 보복할. 우리는 안 낄란다.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란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주변 국가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공격을 할 때 도와준 나라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변 국가들한테. 아니 근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게 이란 스스로는 그 방공망도 그렇고 아이언돔 같은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막 미사일을 쏟아부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많이 파괴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시설을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또 그동안 보강했을 수도 있고 또 지난 10월 달에 이스라엘 공격이 이라크 쪽에서 들어가는 거를 이란 쪽에 이란 쪽에서 레이더로 막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제 군사 관계 등은 서로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실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거는 그때 이란 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오래된 영국의 정보국에서 일했던 원로가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다가 이라크에서 들어가다가 약 80km 되는 지점에서 모든 전폭기가 이란의 레이더망에 걸려서 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영국의 MI6의 오래된 전문가로 일했던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한들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도움이 필요하겠죠. 있어야 될 테고. 도움이 필요할 테죠. 근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란과 잘 지내게 됐는데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을 폭격한다. 이건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죠. 네타냐후라면 이스라엘이라면 네타냐후도 이판사판 뭐 이럴 수도 있고. 야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네요. 그 하메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하메네이. 미국의 핵 협상 제안 자체를 계속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네네네. 미국을 믿지 않고 미국과 핵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왜 그러면 핵 협상에 나섰느냐? 주변에서 계속 하메네이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하메네이 건의했기 때문에 핵 협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최고 지도자는 시각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핵 협상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네. 근데 이란의 대통령은 그래도 좀 온건파가 됐고. 그러니까 그 핵 협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핵 협상을 하라고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조가 미국을 믿지 못하고 핵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커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게 협상 과정에서도 뭐 굿캅, 배드캅 역할이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란 내에서? 그런데 이란 내에서는 어떻게든지 핵 협상을 좀 성공시키려고 하는 입장이 더 크다고 봐요, 저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트커프 같은 경우에는 온건파고 마크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고.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란 쪽 인사들의 얘기 들어보면 핵 협상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카드는 미국에 달려 있다.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답이 안 나와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미국 내에서도 아직 답이 안 나온다. 네, 미국에서 지금 자꾸만 입장이 갈팡질팡하다. 그럼 결국은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아마 토요일 날 안이 이제 나오면 더 날 텐데 어떻게 조율을 해가느냐가 문제죠. 근데 전쟁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 비용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도 마비되고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그거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란 또 산유국이다 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또 우리도 이란 석유 또 많이 사서 쓰고 있고. 근데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전 임기 때 북한과 핵 협상에 실패했던 것처럼 뭔가 좀 트라우마가 있기는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게 트럼프가 강단 있게 뭔가를 또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뭔가 핵 협상에서 뭔가 보여주는 게 아직 없어가지고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우크라이나도 지지부진, 이스라엘 하마스도 지지부진, 이란도 지지부진.
예, 뭔가 속 시원하게 터뜨린 게 없어요. 이란 끝난 다음에 이제 북한 가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란과의 이게 잘 돼야 네. 그 다음 또 북한과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계속 이란에 좀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이란과 함께 번영하기 원하고 경제적으로. 그런데 핵만은 안 된다는 거고, 핵만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IAEA 보고서 보면은 이란이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네, 그게 지금 유럽 국가들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핵 협상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란이 북한의 선행 모델이 되는 거네요. 어쩌면 그럴 수 있죠. 리비아식으로.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진 거고요. 이란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북한은 그 미사일까지 어떻게 다 없애야 되니까 이란보다 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하죠. 왜냐면 일단 핵을 갖고 있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핵 자체를 다 그 땅에서 없애버리는 거는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실패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라늄 농축 한 400kg 정도 된다라는 IAEA 보고서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 노선을 타고 있는데 과거 뭐 부시 행정부나 이랬던 것처럼 막 무력으로 공격한다. 이거는 상상하기 또 힘든 일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다 안 좋죠. 예, 무역을 중요한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전쟁은 파기니까요. 이게 무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중동 지역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경제 협력과 경쟁으로 가고 있거든요. 주변 국가들끼리. 그전에 이란과 대척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란을 눌러 앉히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랍 국가들이 사실 많은 부분에서 핵협정을 성공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의무로 양으로 했을 거예요. 전쟁 없이 해야 되니까. 핵협정이 돼야지 전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폭격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뭐 예전에 사담 후세인 시절에 이라크를 공격했던 거랑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공격했던 거랑 이거는 명분이라든지 차원 자체가 좀 다른 거잖아요. 물론 뭐 부시 행정부 때도 이라크에서 뭐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란이 그냥 농축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쟤네 공격해달라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란을 공격한다? 이것도 사실은 그래 현실 가능성 별로 없는. 좋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도 나빠질 거예요. 전쟁을 하면. 유가도 오르고, 또 물가도 치솟고. 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은. 그러면은 이란은 과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과연 뭘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절충점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네, 현재는 안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자면 그냥 키포인트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하겠다. 낮은 수준의 농축은 그건 주권국가의 권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란과의 그 핵 협상, 미국과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걸 웃으면서 보고 있는 사람은 네타냐후. 그렇죠. 저거 결렬되라. 결렬되면 좋죠. 결렬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란을 때린다. 그럼 이란은 진짜 핵 만든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빨리. 거 봐라. 이스라엘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지 않느냐. 그리고 NPT 탈퇴할 겁니다. 명분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이란 입장에서는 핵미사일을 만들어야 할 명분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타냐후가 결국은 그래서 지금 공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만약에 공격을 하면 진짜 이란은 명분이 생긴다. 그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제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요, 당연히. 네타냐후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경고음을 분명히 내고 있을 텐데 이게 평화적으로 좀 이란이 핵을 포기하면 결국은 경제도 좋아지고 근데 다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불신이 정치 외교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또 다 내줄 수는 없는 거고 계속 헛도는 거네요. 지금 아니 이게 무슨 뭐 도돌이 빠진 그 톱니바퀴처럼 계속 헛도는 거 아닙니까? 도돌이표입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그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건 이란이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이란이 불리하죠.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AI다 뭐다 해서 지금 앞으로 나가는데 이란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지잖아요. 환율도 높아지고. 그게 참 문제죠. 근데 이제 과연 이스라엘이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아까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은 어떨까요? 아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 전쟁 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치는 않겠습니다만. 누구도 원치 않죠. 전쟁이 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 파괴가 돼요.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이 나만 막고 있겠어요? 누구까지 그럼? 주변 거를 다 때릴 수 있죠. 이란이요? 그럼요. 여러 개의 전쟁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쟁을 아예 말 그대로 못 먹어도 고라식으로 주변에 있는 유전들만 건드려도 되게 미사일로 쏘면 주변 국가들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전쟁은 그냥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주변까지 다 확전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란과 거의 한 배를 탔던, 물론 이제 하마스는 지금 많이 와해됐습니다만 후티도 있고 뭐 다른 좀 지원을 같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능력은 있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까지 가지 않아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때릴 거니.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아이언도모로 막아내고 또 미국이 항공모함 띄워서 주변에서 또 뭐 도와준다고 했고.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미국이 안 막아주면 못 막는 건데 아이언도모는 안 됩니다. 아이언도모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용도가 아니에요. 더 약간 더 낮은 층. 그렇죠. 예, 아이언도모는 초음속 미사일 못 막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그 미사일 서로 이제 주고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련처럼 보이기도 했었고 더 이상의 확전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또 보이기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2라운드가 펼쳐진다면 당시보다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거는 핵을 때린다는 거니까, 핵시설을 때린다고 하는 거니까 이란으로서는 뭐 만만의 준비를 이미 뭐 형용수비대 사령관도 나와가지고 우린 준비돼 있다. 건들기만 해봐라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진짜 준비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준비 태세는 지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전을 각오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일전을 각오하겠다라는 건 이제 큰 전장, 확전. 네, 그러니까 이 핵시설만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로는 가지 않아야겠죠. 안 해야 되죠. 예, 그거는 진짜 우리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한테 안 좋아요. 유가 측면에서. 그럼요. 그러면은 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시리아 제재를 좀 풀어줬잖아요. 네.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그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네. 일단 제가 좀 욕을 좀 하겠습니다. 누구 욕을요? 시리아를요. 시리아는 이게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임시 정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IS하고 똑같은 애들입니다. 근데 거기 국가 원수도 미국의 그 뭐죠 이게 무슨 대상이었죠? 현상금 걸어놨던 대상이었고. 근데 트럼프는 또 가갖고 이제 잘 지내보자 이랬던 거고. 그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샤라의 정부가 탈레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탈레반이 더 낫다고 봐요. 그 정도인가요? 예, 탈레반이 더 나아요 차라리. 그런데 국제사회는 전 탈레반도 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데 탈레반에 대해서는 거기 인권 얘기하면서 막고 있는데 샤라에 대해서는 많은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샤라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불량 정권인데 사실 트럼프는 시리아에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는데 시리아에 인게이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흔들리면 중동 전체가 다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막 화약고로 만들거나 저 불량 정권이라 싸울 필요도 없고. 예, 그냥 불량 정권은 맞아서 이 불량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려면 또 내전을 들어갈 거고 내전이 언제 끝날지 지금 앞에 내전만 해도 13년을 이상을 했는데 새로운 내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될 거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지금 어차피 끝났으니까 일단 얘네들은 좋은 애들은 아니란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지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지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기회를 줘보자. 그러니까 불량 정권이지만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그래서 막 우쭈쭈 좀 추켜 세우기도 하고. 사고만 치자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우리는 바뀌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그럼 기회를 줘보자라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그럼 어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본격적으로 원래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니고 카타르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을. 카타르는 그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발판을 넓히려고 그러거든요. 시리아 쪽으로. 예, 시리아 쪽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파이프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시리아 거쳐서 하는 파이프라인을 결국에는 만들고 싶지 않은가. 그거 하려다가 못한 거니까. 그러면 뭔가 시리아에도 당근을 줘야 하는데 카타르가 그 지렛대 역할을 좀 해주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시리아를 진정한 자기네 아랍의 일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왜 그전까지는 이란하고 더 친했거든요. 이란하고 더 친했고 이란이 여길 좌지우지했으니까. 근데 이란은 쫓아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리아를 아랍 연맹을 완전히 들어쓰고 아랍어를 쓰는 아랍 국가들이 여기에 조금 자기의 그 거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 게, 그러니까 미국이 풀어준 게, 그러면 또 이란에게는 또 하나의 압박.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최근에 시리아가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한테 우리 이스라엘과 잘 지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의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동의 적? 이란이죠. 옛날엔 잘 지냈다가 시리아랑. 시리아 예전 정권의 시리아 정권이 이란과 잘 지냈죠. 근데 이건 바뀌었잖아요. 예전 정권과 싸웠던 이번 정권은 이 정권의 태도에서는 이란이 예뻐 보일 수가 없죠. 예전 정권을 도와줬던
나라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압박이 한꺼번에 또 생기는 걸 테고.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관망하고 있어요.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란에서는 좋은 상황이 시리아에서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느냐면 이란은 지금 사실은 침묵 속에서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 있고 끼어들 팀이 별로 없어요. 이란이 끼어들 틈이 없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다각도로 본인들이 이제 옥죄어 가고 있다라는 건 네, 이란도 시리아 쪽에서는 이란이 지금 사실은 손이 빠진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란에서 시작해서 이라크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레바논까지 가는데 네. 이제 시리아는 완전히 이란 손을 떠났어요. 참 이게 복잡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그 얘네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공동의 적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란인데 그럼 이스라엘도 적은 이란이고 예, 정권도 지네들도 이란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손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은 얘네들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대한 시리아 정권에 대해서. 예, 시리아는 자꾸만 그 러브콜을 보내거든요. 우리랑 같이 친하게 지내자. 예, 74년에 했던 협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계속적으로 싸울 수 없지 않느냐. 계속 싸우면 서로 안 되니까 우리가 니네들하고 같이 이스라엘과 수교도 하고 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놀라운 조건을 제시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권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불량 정권 그리고 언제 또 표변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슬람 정권이잖아요. 이슬람을 앞으로 내세운 정권이잖아요. 이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 100%도 믿지도 못하는 거고. 복잡합니다. 시리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시리아라는 국가가 하나의 예전처럼 온전한 국경을 가진 나라가 되기는 어려워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를 장악한 이 샤라 정부가 시리아를 3분의 1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위에 북쪽은 튀르키예와 미국, 그다음에 쿠르드 쪽이 지금 분점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이 드루즈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남쪽은 이스라엘이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나라가 상중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중간, 북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시리아 그 샤라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그래도 명분을 준 거 아닙니까? 예, 명분을 줬죠. 그리고 굉장히 칭찬도 했고 대표성을 준 거. 예, 그런데 그 미국이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지정학적인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만 않기 때문에 시리아가 단일 국가로서 과거의 영토를 다 통합하면서 하나의 국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거는 쉽지 않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주변에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뭐 유전 파이프라인 판매를 위해서 좀 파이프라인보다도 일단은 이 시리아를 다시 아랍의 품으로 돌려받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에요. 예, 샤라도 아랍 순니잖아요. 예, 그 전에 아사드 같은 경우에는 시아에 가까운 종파였거든요. 알라위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랍어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동질감이 없었는데 얘네들은 동질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랍 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동 지역은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 시리아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도 지금 튀르키예도 간섭하고 있잖아요. 튀르키예도 시리아를 자신의 위성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 시리아를 두고 너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시리아와 수교를 했죠. 우리가요? 예. 언제? 최근에요. 최근인가요? 예,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N 가입국이 193개국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럼 우리하고 북한 빼고 191개국을 우리가 수교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퍼즐이 시리아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 나라를 못했거든요. 쿠바와 시리아인데 쿠바는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리아를 하면서 북한만 남은 거예요? 예, 북한만 남았죠. 근데 시리아하고 한 이유는 북한 때문에 한 겁니다. 손 못 잡게 하려고. 예, 그전에는 친북한이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정권은 친북한이 아니니까 우리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 문제로 봤을 때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튼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이 정부를 인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기도 하고요. 예, 뭐 이제 우리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도 다 하니까 북한하고 손잡는 것보다는 우리랑 손잡는 게 낫지. 예, 그래서 한다는 거에서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 비도덕성을 생각하면 이거를 좋은 건 아니다. 예,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계산상으로는 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게 뭐 중동 지역 다른 국가들의 세상 그 생각도 마찬가지일 테고 대한민국의 생각도 사실은 비슷한 거고. 네. 정치 외교적으로. 엄청 복잡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리아는 정말 복잡합니다. 아마 이거 독자분들이 지도 없이 이거 이해를 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조금 더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게 이게 미국과 또 사우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사우디와는 또 트럼프가 엄청 잘 지내요. 굉장히 잘 지내죠. 이번에 사실 중동 순방의 최대의 승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죠. 저 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그 트럼프랑 빈 살만 왕세자가 어디 이렇게 레드카페 지나갈 때 하얀 소복 입은 여자분들이 머리카락 이렇게 그건 저기 춤 그러니까 UAE요. 아랍에미레이트였나? 네, 아랍에미레이트. 저 그 처음에 보고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게 환영. 누가 이거 누가 합성한 거구나. 근데 그거 진짜예요? 네네네. 아랍에미레이트. 환영한. 어디 뭐 전통. 네네네.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오해할 뻔했네. 그거는 아랍에미레이트. 네네. 다시 그러면 사우디 이야기를 할게요. 시리아 제재를 해제한 걸 놓고 빈살만 왕세자가 뭐 이거 기립박수를 쳤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반길 만한 일이에요. 그럼요. 새로운 이제 재건이 되면 시장도 열리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우디의 꿈은요. 시리아까지 포용해가지고 아랍색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파로. 예, 순니파라는 거 그리고 아랍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사실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가장 불편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니들은 아랍어를 쓰는 국가도 아닌데 니네 지금 우리 중동의 아랍 쪽에 가서 다 분탕질 치고 있다. 이라크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이란이 영향력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리아가 이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일단 아무튼 이란의 영향력을 뗐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랍 국가들한테는 큰 소득이죠. 이란과의 손을 놓게 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소득이고. 그러면은 그 미국이 시리아 제재를 그러면 해제한 게 사우디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게 좋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일단 주변 국가들이 안정이 되면 사우디가 경제 발전할 때 일단 위험하지가 않잖아. 아니 경제 발전한다도 주변이 계속 싸우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영내 안정에 대해서 중요하고 지금 중동에 가고 있는 하나의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로 이념을 두고 싸우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싸우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 공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경제적인 협력이나 경제적인 경제 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아랍 국가들끼리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겁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이제 완화된다. 네. 그리고 시리아라는 나라를 지도를 보시면 이 나라가 왜 중요한지 금방 합니다. 시리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차의 린치핀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차의 린치핀이라는 게 그 마차 바퀴가 축을 꽂아주는 요 핀이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 시리아, 맞습니다. 시리아가 중동의 린치핀이에요. 시리아가 흔들리면 전부 다 주변 국가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일단 안정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국제사회라고 하는 쪽에서 시리아를 바라보는 눈은 정확하게 이거예요. 시리아 지금 정권 잡은 애들 안 좋은 거 알아. 걔네들 문제 있는 거 아는데 걔네들이 바뀌겠다고 그랬으니까 시간을 주고 한번 보자. 시간을 주고 천천히 바꿔오는 건 나쁘지 않겠느냐.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지켜보자는 거고 아랍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를 맞아 품어줘야지. 품어줘야지 바뀔 수 있다고. 지정학적인 긴장감도 완화할 수 있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도 있겠고 또 이란과의 손도 떼게 하는 거고 뭐 한 일거양득 막 이렇게.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척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란과도 쉽게 말하면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살만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좀 실용적으로. 네네. 2017년과는 달리 2023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줄기차고 얘기했던 것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란과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란과 같이 경제 발전을 하고 이란에 낙후된 석유나 이런 에너지 시설에 사우디나 UAE가 투자를 해서 경제적으로 묶어놓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그거 못하게 했거든요. 이제 트럼프 때는 그거를 더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란의 핵 문제가 또 그러니까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우디도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핵 합의를 해야 된다. 이란에 가서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핵 해야 된다. 핵 협상 안 하면 이스라엘 공격할지도 모른다. 진짜 전쟁할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란을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한다는 얘기는 그게 이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지역 영내 안정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우리가 도와줄게 날 믿어라고 하면 이란은 그걸 덜컥 믿을 수 있을까요? 사우디가 이란에게요? 그러니까 이란이 사우디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은 사우디가 이란이 오만을 중재자로 두고 회의를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만을 가장 믿기 때문에 오만을 둔 거죠. 사우디도 자기네들이 중재자 하겠다고 러시아도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오만만 했어요. 오만이 가장 믿을 나라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미국산 뭐 AI 뭐 GPU도 엄청나게 산다 뭐 수백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 맺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와 미국은 동맹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가는 나토 동맹국가 그리고 비나토 동맹국이 19개국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사우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사우디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우디가 가장 큰 승자로 보는 거죠. 사우디는 급해요. 사우디도 석유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가 지금 30%인데 갈수록 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우디는 그동안 석유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데리고 가고 싶은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예. 아, 축구 그냥 와서 예. 흥행하게. 예, 그게 산업 다각화예요. 산업 다각화. 예, 그 산업 다각화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예. 그동안에는 돈을 석유에서만 벌었잖아요. 네네네. 석유 아닌 데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산업 다각화입니다. 저 호날두가 사우디에서 뛰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오면은 어떤 선수가 오면은 그만큼 또 인기가 올라가고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GDP만 올라가면 좋은 거죠. 어떻게든 GDP를 올리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경제적인 협력, 경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거는 사실 미국이 그동안 사우디나 UAE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니들 중국하고 놀지 마.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항상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아, 그러면 니네들이 좀 투자를 하던가. 미국 니네들은 투자도 하지도 않으면서 투자를 잘하는 중국하고 놀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갈증을 풀어줬다는 얘기죠. 미국이 적극적으로 사우디나 UAE 시장, 즉 아랍 시장에 들어와서 뭔가를 해보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AI잖아요. AI가 미래 먹거리니까. 아, 진짜 이 중동 국가들의 AI에 대한 그 집념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게 진심인가? 물론 사우디 입장에서 뭐 건축도 하고 뭐 네옴시티도 하고 뭐 리조트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스포츠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만 특히 사우디가 AI를 제대로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물론 이제 하드웨어만 갖춘다고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앞선 것 같잖아요. 우리요. 네, 우리도 사실 많이 뒤쳐지게. 굉장히 뭐든지 앞선 것 같잖아요. 네. 인공위성 하나예요. 예. UAE가 인공위성 사업을 하려고 예. 여러 나라하고 적혀있는데 결국 우리나라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 70%와 UAE 기술 30% 우리가 이전해 준 기술 인공위성을 성공했어요. 예. 그럼 UAE가 왜 우리하고 손잡은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일본하고 하고 싶었어. 예. 근데 일본하고 안 한 이유는요. 일본이 기술 이전을 안 해줘. 우리는 기술 이전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 다음에 UAE가 누구랑 손잡았냐면 나사랑 해. 그러면서 우주 산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UAE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보다 인구가 더 적습니다. UAE도 하고요. 사우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잘못하면 우리 홀라당 뺏깁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앞섰다고 지금 방심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국가들의 특징은 돈만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돈이 있었으니까 돈 내서 뭐 다 사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지 자동차가 지금 사우디에 진출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미래를 보고 들어간. 그러니까 뭐 오일머니로 뭔가 그냥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초과학 기술까지 기술 이전까지 해가지고 해서 발전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잠깐 정신줄 놓으면은요,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 지역에서 그런 정신줄 놓은 나라들이 몇 나라 있었죠. 제일 처음엔 쿠웨이트가 제일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정신줄 잠깐 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레인이 허브로 뛰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바레인이 금융의 중심지로 와가지고 바레인이 잘 나가다가 잠깐 정신줄 놓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두바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는 두바이도 그걸 알아요. 우리도 잠깐 정신줄 놓으면 우리도 다른 아랍 국가들이 우리를 대체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두바이는 끊임없이 이노베이션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예전처럼 우리가 얕볼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의 혁신을 대한민국이 배워야 된다. 네,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들은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발전시키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 기술 이전을 받아서 발전해 온 나라인데. 네. 우리가 기술 이전 발전해서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나라들이 그래요. 제가 그 UAE에서 나사와 협력할 때 그 담당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외교부 차관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때 인공위성 할 때. 근데 나사하고 할 때 일 가다가 막히잖아요. 예. 그럼 보통 아랍 국가들이 그거 사오거든요. 막히는 거를. 그냥 돈으로 사오고. 예. 근데 국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니들이 만들어라. 절대 돈으로 사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기술을 받아와라. 기술을 받든 뭐 하든 니네들이 풀어라. 그래서 결국에는 UAE 기술자들이 풀었대요. 난제를. 우리나라가 막 70년대, 80년대 했던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공계가 지원도 떨어지고 의대 가야죠. 다 의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 큰 일이죠. 그래서 이공계가 이공계 기술 가진 사람들을 우대를 해서 다시 과학 이국을 가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중동 국가가 AI 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되겠어? 다들 라고 하는데 저는 무서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방심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방심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손흥민을 데려가는 것도 호날두 데려가서 포르투갈 사람들, 유럽 사람들 호날두 보러 오세요. 네. 손흥민이 가면 한국 사람들 오겠죠. 이제 사우디에 관광 오세요. 네. 이게 되는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토트넘 좋아서 응원합니까? 손흥민 때문에 응원하죠.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토트넘을 응원하는 게 아니다. 왜 토트넘을 왜 응원합니까? 우리가 욕하고 있죠. 손흥민을 응원하죠.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 알 무슨 구단 가면 네. 거기를 이제 응원하겠죠.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가서 이제 비행기라도 가고 그러면 사우디는 그거 어디가 관광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뭐 중국 가는 것만큼이나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볼 텐데 그건 너무나 마이너한 생각이고 그렇죠. 크게 봤을 때는 돈 많이 주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사우디가 그걸로 인해서 네. 석유를 탈피한 경제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네. 우리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금 국가들이 전부 다 석유 없는 세상을 얘기를 하니까 석유로 팔아서 먹고 살던 나라한테는 이건 심각하죠. 그렇잖아요. 2009년에 UAE의 왕세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왕이요. 네네네. 2050년이면 우리가 마지막 석유 수출배를 보낼 텐데 그때 우리 UAE는 웃고 있을까 울고 우리는 웃고 있을 거다 그랬어요. 이 목표들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석유를 팔 때 우리는 웃고 있는 나라가 되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석유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한 40년을 내다본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년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한국의 그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예 중동 애들은 기술 가르쳐줘도 못해요. 게을러서 못한다. 네, 못한다 그러는데 지금 달라요. 사우디 사람들 출근도 안 한다.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소수의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1%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그럼요. 사우디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동을 우리가 언제든지 돈을 뺏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납니다. 방산도 사실 우리가 이제 수출하면서 그 기술 이전까지도 많이 또 해줘야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브랜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5천만 원짜리 독일제 자동차와 중국제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평판 보고서에서 중국차가 더 좋다고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좀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독일차 사요. 예. 알면서도. 차만 놓고 보면. 예. 그래도 독일차지. 그게 국가 브랜드거든. 우리 억울하죠. 우리도 잘 만드는데 한국제, 일본제, 독일제가 있으면 독일제나 일본제를 사지 한국제는 항상 밀리거든요. 가성비가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술 이전을 해서라도 주겠다. 예전에 우리가 저가로 수출해가지고 국내에서 고가로 팔아가지고 그렇게 경제 발전한 것처럼 지금 기술 이전이 하나의 화두가 됐어요. 중동 국가들은 그래서 요즘 딱 화두가 한 가지입니다. 돈만 내지 않는다예요. 기술 이전 안 해주면 우리 안 한다.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기술로 성장해온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긴장이 되는 지점이고 당연히 긴장을 해야만 네.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제가 항상 요구하는 싶은 게 우리나라는 기술을 스파이짓 하는 사람들한테 형벌이 너무 약해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다 기술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다 팔아먹고 몇 년만 살면 나오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거를 평생 종신형을 살게 하거나 그 돈에 한 1000배를 물어내게 하거나 그래서 아주 그 생각을 못하게 해도 그런 짓을 할 텐데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슨해요. 새로운 정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참 걱정이 되는 지점. 네. 또 약간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중동에 만약에 AI 붐이 열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HBM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가 또 많이 그쪽으로 수출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죠. 너무 좀 미시적인. 아니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 업체들을 많이 부르고 러브콜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그렇고. 예, 근데 궁극적으로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때 네옴시티 설계해서 그 그린 빌딩인가 하늘 때도 이제 네이버 기술을 좀 쓰겠다라고 했었고. 네. 우리 반도체 업체에게도 수출기 또 열리는 걸 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석유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윤활유 시장. 윤활유를 그동안 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활유를 넣어서 교체를 하니까. 네네네. 근데 요즘 자동차들이 전부 다 윤활유를 안 쓰고 있잖아요. 전기차. 예, 그러니까 윤활유 생산하던 업체들은 지금 새로운 활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 우리나라도. 네. 예, 우리나라도 석유 수입해가지고 하잖아요. 윤활유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윤활유를 자동차에 넣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냉각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그렇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 변화.
화석 연료로 이끌어지던 세상에서 지금 바뀌면서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고요. 이거를 2000년 6월 달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현인이라고 하는 지금 작고하신 자키 야마니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났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석유 시대도 석유가 있어도 끝난다. 2030년이면 석유를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왜냐하면 산다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산업 전환하라고 그랬거든요. 2006년 6월 달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산업 전환. 예. 엔진 오일에서 액침 냉각용 네. 오일로. 예.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안 쓰니까. 근데 중동 국가들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왜냐면 다른 게 있고 석유가 있었으면은 조금 그래도 덜할 텐데 석유밖에 없었잖아요. 석유하고 에너지. 그러니까 최대한 이 석유 가스에 대한 의존도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유가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죠. 재정 균형 유가보다 너무 낮거든요. 지금 뭐 배럴당 60달러 때문에 팔수록 손해. 재정 유가가 거의 막 90달러가 넘을 텐데 한 1배럴당 30달러씩 손해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 네온 프로젝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우리가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제 국제 유가 떨어질 때 저 중동 국가들 재정 상태 힘들어진다,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위기가 곧 기술 습득 속도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당연히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뭐 무한 경쟁이니까요. 네. 아니 세계은행의 통계를 보니까 1966년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셨다고요? 예, GDP 1인당 GDP가요. 133달러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가 1985년인데 그때 2,480달러더라고요. 2023년에 33,000이에요. 쭉 와서 봤잖아요. 그냥 발전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무한정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동안 계속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다 그러고 왔는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7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세대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우리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상대에 먹히지 않도록 해야죠. 저는 그래서 인공위성 기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반면교사를 삼고 있어요. UAE 얕보면 안 된다. 아랍 국가 얕보면 안 된다. 우리가 얕보는 나라들이 앞으로 우리보다 더 잘 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흔히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창 잘 먹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옴시티 망했다. 네. 그런 거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네옴시티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컸고요. 의지를 봐야 한다. 의지를 봐야 되죠. 의지를 보고 그 모함마드 빈 살만의 리더십도 봐야 되고요.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옴시티도 처음에 계획한 거 뭐 너비, 높이, 길이 지금 뭐 되게 단축되고 막 이렇게 그게 하고 이제 왜 있는데 그랬냐면 처음에 그 원래 그 컨설턴트 회사가 이거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네. 컨설턴트 회사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 맥켄지가 돈 엄청나게 받아놓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겁니다. 현실성은 다 무시하고. 근데 이제 현실성이 드러나서 좁히고 하는 거고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동계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월드컵까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발전을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또 정신 바짝 차려야죠.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사우디에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총 미국에 6천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무기 수입만 거의 사우디 국방 예산의 2배 가까운 1,420억 달러를 약속을 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막 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일기 때도 그랬다가 다 지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허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하고도 국방 협력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무기만 사올 나라가 아닐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운영하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를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얕본 말을 했습니다. 니네들 뭐 좋은 무기 사가서 운영도 못하고 갈 건데 뭐하러 갖고 가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거든요. 사우디가 예전에 사우디가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진짜 그 국가의 운명을 걸고 나라를 바꾸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맡겼던 이들을 자국민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대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산 엑스포도 사실은 이제 리야드에게 빼앗겼고, 그러니까 자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우디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게으르고 일 잘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우리의 또 안일함일 수도 있을 테고.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기후 환경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긴 하지만. 우리는 뭐 모든 게 좋아서 발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때 시작하는데 여기는 있는 시작인. 그리고 저는 이들의 그 과학 기술 쪽에서 이 몰입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여성들이 이 중동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들이 이공계를 많이 합니다. 예,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거 이제 앞자만 타서 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템에 전공하는 여학생들의 비율이요 거의 50%예요. 우리는 한 10%도 안 될 겁니다. 그 공대 여성이 많다. 네, 공대 여성이 많아요. 특히 이제 아랍 국가치고는 사우디는 여성 참여율이 높잖아요. 네, 아니 모든 아랍 국가들이 스템이 높아요. 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들 나라들이 발전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 전 국민이 다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소수 엘리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바꿔갔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단순하게 무기 사는 걸 넘어서서 아예 군 체제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군 체제로 가려고 해요. 완전히 군 무기도 한국식. 그러니까 자주국방 우리는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자주국방이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지켜야 되니까. 네. 근데 이들이 이제 제주국방이라는 거를 자기네들 스스로 하는. 제가 그 아크 부대에서 근무했던 분한테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 아크 부대가 가르치러 갔었잖아요. UAE에요. 네. 아부다비. 아부다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우리 거보다 훨씬 좋았다. 최근에요? 한 지금 10년 전에. 그래요? 10년 전에도요? 10년 전에도. 우리가 쓰지도 않는 무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뭐 KK 가지고 K-팝 뭐 이런 걸 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한류도 우리가 분명히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류의 소비층이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의 주로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안 봐야 되지. 중동 지역에서도. 예, 그렇죠. 남자들보다는 특히 여성들이 더 소비층이 있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 층을 넓혀가는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왜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뭐 동남아에서도 그렇고 케이팝 이제 또 많이 따라한다고 하고 카피하려고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어떻게 우리가 차별점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요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중동하면 여전히 우리가 석유만 사오는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손흥민도 뺏기면 안 되고. 손흥민은 가도 괜찮죠. 그래서 또 이 중동 지역 국가들 또 경제가 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도 계속해서 또 우리 박현도 교수님 통해서 또 이야기를 청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